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오늘 21대 국회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1대 국회를 향한 국민의 명령은 민생 최우선 국회, 미래를 여는 국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장은 여야 의원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들로부터 단호히 결별하고 일 잘하는 국회가 돼야 하며 역사를 두려워하면서 오직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앵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법원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지사의 대권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의 내용과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협치의 시대를 열자고 말했습니다. 또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 수 없게 만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체적인 연설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 지역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데 이어 경기 화성과 시흥 등에서도 관련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태의 원인과 지자체의 대응까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남의 상고를 기각한다. 정치 생명을 걸고 진행된 1년 7개월간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 대법원이 내놓은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후보자 토론회 당시 친형 강제 입원 절차 진행 지시 등 자신이 관여한 걸 밝히지 않은 이 지사의 발언이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우선 이 지사가 자신의 관여 여부를 공개할 법적 의무를 지지 않고 상대방 질문에 방어 취지로 답변한 걸 두고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밝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토론은 제한 시간 내에 즉흥적으로 계속 진행돼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토론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는 일방적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거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앞서 무죄가 선고됐던 나머지 부분은 원심과 똑같이 판단했습니다. 일단 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헌법 합치적인 해석에 관해서 일응의 기준을 세워주셨고 20여 분 동안 이어진 이번 선고 전 과정은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앞으로 파기환송심을 거쳐야 하지만 전원합의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정치 생명이 벼랑 끝까지 몰렸던 이 지사는 이번 판결로 사실상 지사직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대법관들의 판단은 무죄 유죄가 7대5로 팽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발언 장소가 토론회였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다수 대법관은 토론회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해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됐던 토론회 발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형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부분입니다.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상대의 질문에 이를 부인하는 답변을 하면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것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정도의 허위사실 공표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듯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7대5로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다수 대법관은 먼저 선거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특정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후보자들이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치열한 공방과 후보자 검증을 위축시켜 토론의 의미를 잃게 될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수사권이 개입된다면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거라며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 5명은 표현의 자유도 결국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제도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률적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후보자 토론회의 의의와 기능을 소멸시켜 토론회가 가장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선거운동으로 기능할 수 없게 만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견 일치가 안 되면 과반수 의결로 판결하는 만큼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이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후보자 토론회가 민주주의의 이념에 부합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이 지사가 추진하는 정책과 경기도정에도 더욱 힘이 실릴 걸로 보입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TV로 지켜보던 경기도청 직원들. 대법원장의 원심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자 나지막한 탄성과 함께 안도의 표정이 역력합니다. 집무실에서 TV로 선고 과정을 지켜보던 이재명 지사도 소감을 밝혔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신 우리 대법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지사는 그동안 관심을 보인 지지자와 주변인들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경기도민 삶과 도정을 위해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이후 겪었던 각종 사안을 의식한 듯 그동안 제기된 부분들은 근거 없고 오물을 뒤집어 쓴 것이란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지사는 이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족과 타계한 어머니에게 미안함을 전하고 앞으로 더는 가족사가 공적인 의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지사는 그동안 주창해온 기본소득과 자치분권 등의 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잠재적 여권 대선 주자로서의 행보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여준 추진력에 힘입어 최근 여권 대선 주자 지지도가 급속히 올라간 데다 이번 판결이 그의 가장 큰 짐을 덜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번 판결로 자신을 둘러싼 굴레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대법관 중 5명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낸 만큼 이 지사에게는 앞으로도 처신과 정책 추진에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교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로서뿐만 아니라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도 이제 다질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 위기와 기본소득 정국에서 이슈를 주도한 이재명 지사는 이번 판결로 이낙연 의원과의 여권 대권주자 2강 구도를 더욱 굳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올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코로나19 위기 대응 관련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당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에 대한 강제 역학조사에 직접 나서고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를 채취하겠다며 한밤에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내부는 전부 수색을 했는데 여기 계시지 않은 건 확인이 됐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처음부터 응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좀 요란하게 상황을 만든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정부에 앞서 경기도민 전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총선 전에는 기본소득 개념을 정치권의 화두로 던지기도 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중에서도 소득이 많고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낸 세금으로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와 국토보유세 등 부동산 대책 제안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특히 경기도 내 여름철 불법 계곡 시설물을 철거한 건 이 지사의 실행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여의도 안팎에서 평가받습니다. 이슈가 있는 곳에 이재명이 있다는 말까지 돌정됐습니다. 이런 행보는 지지도로 이어졌습니다. 이 지사는 최근 전국 15개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에서 긍정평가가 70%를 넘기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역시 오름세를 보이며 1위 이낙연 의원을 한 자릿수 격차로 뒤쫓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행보의 결과에 따라 여권 대선 주자 2강 체제 굳히기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오랫동안 정치 인생의 발목을 잡아온 족쇄 하나를 풀게됐습니다. 그런 만큼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 환송 판결을 놓고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통합당은 객관적 판단인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지역을 빼놓게 된 것을 두고 안도하는 민주당과 아쉬워하는 통합당의 분위기가 반영된 듯합니다. 김주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자 여야 거대 양당은 곧바로 논평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청년 기본소득 등 이 지사의 도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판결이 법관 양심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단 이 지사의 직이 유지되면서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내년 보궐선거는 서울과 부산에서만 치러지게 됐습니다. 통합당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론에 거센 불을 붙일 수 있는 동력을 하나 잃은 셈이지만 서울과 부산시장은 어느 곳보다 정치적 의미가 큰 만큼 만반의 준비를 다 한다는 계획입니다. 승리에 대한 자신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년 4월 7일에 우리가 겪어야 할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든가 부산시장 보궐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의 버금가는 우리가 선거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최악의 상황을 피했지만 먹구름은 여전합니다. 두 곳 가운데 하나라도 야당에 뺏길 경우 대선 판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승패의 계산기를 두드리기에 앞서 당원을 고쳐 후보 공천을 해야 할지 말지도 고민입니다. 당대표의 직접 사과에도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는 등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 광역단체장 2분이 중도에 사임을 했습니다. 당대표로서 너무 참담하고 국민께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리고 행정 공백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자리를 지키며 민주당은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야당들은 정치적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일단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만큼 여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 검사의 남의 상고를 기각합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단정짓고 몰아가지만 결국에는 역사가 말해주듯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이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그 판결을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데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정말로 큰 관심과 도움이 있었다는 말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지사로서 맡겨진 일을 좀 더 충실하게 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도정에 더 충실하게 임해서 성과로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서 신장식 변호사와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21대 국회 개원인데 네. 대통령은 연설문을 9번 고쳐가면서 준비를 했는데 대통령 연설도 그 뒤로 또 밀렸습니다. 네. 아무튼 큰 소식이었습니다. 뭐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약간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일단 그 법률적으로 보자면 예. 논란이 됐었던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일흥의 판단 기준을 예.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후에도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 대법원 법대가 예. 이재명 지사께서 나는 단두대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법대가 사실은 단두대가 아니라 이재명 지사에게는 도약대가 됐다. 아하, 이렇게 예.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어떤 뉴스에서는 2표 차이로 이겼다 그러는데 그건 상당히 어폐가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7대 5라면 한 사람만 건너갔으면 그렇죠. 결론을 못 내리고 계속 연기됐을 수도 있는. 예, 결론을 못 아주, 내렸으면은 예. 계속해서 이 심리가 더 길어져서 전원합의체 안에서 토론이 또 장시간 더 길게 이어졌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전원 합의체에서 결국 원심을 파기하게 된 그 법률적인 설명을 좀 이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침묵은 웅변이 아니다. 아, 예, 지금 적극적으로 예. 내세운 게 아니다. 예, 예. 그 2심 판결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침묵한 것이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걸 보고 이제 마찬가지로 판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예, 그러니까 침묵한 것이 적극적으로 거짓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예. 대법원에서는 그 다수 의견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의도에서 한 침묵한 것은 적극적 공표 행위라고 공개적인 발표 행위다, 웅변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고 예. 본 것이고 또 소수 의견에서는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의 질문 의미를 소수 의견에서는 그러한 침묵이 사실은 여전히 예. 적극적으로 공표한 행위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항소심의 의견을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크게 보자면 그 법리 구체적인 법리로 보자면 마찬가지로 볼 수 없다 침묵은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이 그 판결문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드러나 있는 그 판결 요지로 놓고 보자면 사실은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사이에 사법부와 선거 즉 민주주의와의 관계,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와 공정성의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날카롭게 서로 관점이 다른 점이 확인이 됩니다. 네. 다수 의견에서는 공정성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도구로서 기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반면 소수 의견은 표현의 자유는 공정성을 전제로 해서 성립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다수 의견 같은 경우 광범위하게 보장하지 않고 이거를 건건이 검찰과 사법부가 개입하면 민주주의의 이념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는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롭고 중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이것을 바로 표현의 자유의 숨쉴 공간이다라고 문학적인 표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거 토론회가 열렸는데 네네. 거기에 워딩들을 쫙 정리한 다음에 검사들이 달려들고 판사들이 그렇죠. 달려들기 시작하면 그럼 누가 말을 맘놓고하겠냐 뭐 이런 예. 뜻도 담겨 있나요?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후에 그것을 일일이 단어 하나하나를 일일이 메스를 대서 들여다 본다면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되면 표현의 자유는 질식될 수밖에 없다. 숨쉴 공간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에 없습니다라고 한 답변도 마찬가지지만 네. 한간에 떠들던 모든 의혹을 갖다가 이재명 지사에게 막 쏟아부은 측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언론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은 그 여론의 자유시장, 언론의 자유시장에서 그리고 유권자들의 판단에서 결정돼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일일이 법률상의 잣대를 아주 촘촘한 그물로 올가매서는 민주주의의 이념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대법원에서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2심 재판부가 이 법리는 잘못 생각한 것이다, 오해한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찬가지로 이 부분 잘못했다. 그러니까 침묵한 것을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던 것은
법상 허위 사실 공표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굉장히 명시를 해서 파기환송을 다시 수원고법에서 다시 판단해봐라라고 돌려보낸 거죠. 예, 구체적으로는 아까 TV토론 같은 경우에서 이게 TV토론은 이게 그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연설할 때 같이 일방적인 자기 의견을 표명할 때 같은 그런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 근데 2심은 그런 잣대를 들이댔던 거 아니냐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소수 의견도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네네. 대통령 후보 또는 도지사 후보로 나서서 선거 토론에 나가는데 다 준비해가지고 작정한 다음에 나가가지고 딱 대답할 거 대답하고 자를 거 자르고 하는 거지 그냥 가서 뭐 즉흥적으로 아닐 것이다. 네, 물론 그런 측면도 예. 분명히 소수 의견에서 지적한 측면도 굉장히 심사숙고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TV 토론이라는 게 아무리 짜여진 틀 안에서 그렇죠.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돌발적인 상황이라는 거는 나타나게 마련이거든요. 예. 그리고 뭐 그 변호사들도 재판을 하다 보면 다 틀에 짜여진 대로 진행될 것 같지만 하다 보면 재판은 예. 어떻게 될지 몰라. 또 어디 회사에서도 그럴 겁니다. 회의 준비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회의가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아무도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현실에서의 그러한 TV 토론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다수 의견에서는 충분히 좀 고려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 선거 토론에서는 약간의 인신공격을 포함해서 상대방에 대한 의혹을 막 퍼부어대고 거기에 대해서 뭐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기도 하고 딱 잘라버리기도 하고 그런 거죠. 뭉퉁그려 갖고 넘어가기도 하고 할 때 그 다음에 그걸 또 반박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네. 이래야지 거기다가 나중에 다 고소해가지고 법으로 가져갈 수 그렇죠. 없다는 거죠. 예. 그 부분을 그 다수 의견은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칫하면 민주주의 선출 절차 자체를 검찰과 사법부의 손에 다 맡기게 되는 꼴이 된다. 이거는 좀 우리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더 돌아가면 뭐 사법 적국주의냐 사법 소국주의냐 여기까지 가는데요. 거기까지 그런 철학적 기반이나 사법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가 굉장히 사실은 논리정연하게 소수 의견과 다수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사실 보면서. 판결문 나오면 소수 의견 다수 의견을 기자들이 한번 쭉 읽어보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명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TV 토론이나 이런 데서 그런 그 공방이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는 가운데 공방이 이루어지고 나면 사실은 이제 남은 것은 언론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예. 언론이 그 부분을 굉장히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고 그 주장에 논리적 비약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해내는 것 이것이 언론의 역할이고 그런 언론의 필터링을 거쳐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에 관련해서는 대법원은 그런 측면을 옹호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법의 개입은 최소화할 테니까 그 자리는 언론이 책임지고 맡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서울, 부산의 경기까지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진다면 이건 정권으로서는 정권 심판론에 가도 뭐 할 말이 없는 대선 큰 전초전이죠. 사안이었죠. 근데 일단 경기는 빠졌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제 정치적인 입지는 어떨 거로 예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은 단두대라고 말씀을 했지만 사실은 도약대가 되었다. 말하자면 앞으로 그 형님 강제 입원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한마디로 사실은 그런 정치적 공격은 방어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명분을 가졌고 또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줬던 어떤 추진력, 실천력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본인으로서는 도약대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지금 호재가 왔다라고 해서 막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기보다는 경기 도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정감을 이번에는 이전에 실천력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많이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안정감 측면에서 의문부호가 있었다면 안정감을 주기 위한 행보들을 해나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법원에 이제 얽혀 있는 이 사건 때문에 공격하면 다 그것만 공격했는데 이게 없어지면 이제 다른 걸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조심해요. 통합당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충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도정에나 좀 신경 쓰시고 대권은 신경 쓰지 마시오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결과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사실 뭐 속내야 정치를 하는 사람이 대권을 신경 안 쓰고 어떻게 도정을 돌보겠습니까?많은 예. 실제로는 이재명 지사는 도정에 전념하고 안정감을 주는 쪽으로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더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예, 네. 알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21대 국회 개원식을 찾아 이제는 대결과 적대를 넘어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국난 극복은 여야를 넘어 최우선의 국가적 과제라면서 한국판 뉴딜을 완성하기 위해 국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연설문을 9번 고쳤으며 개원식을 기다려온 문재인 대통령. 각 당을 상징하는 파랑과 분홍, 노랑이 섞인 넥타이를 하고 21대 국회 첫 연설에 나섰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의회 독재에 항의한다며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대 국회의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면서 손바닥을 마주치지 못한 자신과 국회의 공동 책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바이러스와의 싸움도 국회의 협조 없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국난 극복은 여야를 떠나 최우선 국가적 과제라고 꼽으면서 코로나 위기를 넘지 못한다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승격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완성을 위해서도 국회가 아이디어를 제안해달라며 여야 할 것 없는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회가 함께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 한국판 뉴딜의 구상은 더욱 발전하고 완성되어 나갈 것입니다. 개원 연설이 끝난 뒤에는 국회의장실에서 각 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들을 만나 차를 마시며 다시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김성인 위원장님 또 조영 대표님 사이드 소통 또 협치, 통합, 타협 다 중시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원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협치와 협력, 협조를 17번이나 언급하며 국회와의 직접 소통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은 대통령의 연설에 실망했다면서 순탄치 않은 협치의 길을 예고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부동산 대책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 수 없게 만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돌아가는 문 대통령에게 한 남성이 신발을 던지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이어서 신호 기자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답해야 할 민생 문제로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을 꼽았습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서는 실수요자도 보호할 수 없다면서 이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임대차 3법 등 정부 대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남북관계나 북미관계는 아슬아슬한 얼음판에 비유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취약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성과도 미완성이라며 당파를 넘어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쟁 불용과 상호 안전보장, 공동 번영의 3대 원칙 이행에 최선을 다할 거라며 국회도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 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무산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에 정한 출범일이 이미 지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인 8월 4일까지 공수처장 추천과 청문회까지 열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개원식 축하를 마치고 국회를 나설 때는 한 남성이 문 대통령을 향해 가짜 평화주의자라고 소리치며 신발을 던지는 소동을 벌였다가 연행됐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21대 국회가 개헌 이래 가장 늦은 개원식을 시작으로 7월 임시국회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값부터 잡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 미래통합당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부터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21대 국회가 임기 시작 48일 만에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1987년 개헌 이래 가장 늦은 개원식입니다. 국민이 지켜낸 우리 의회 민주주의를 세계의 표준으로 발전시켜 나가십시다. K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갑시다. 앞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불참하고 정의당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결국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게 됐습니다. 초유의 입법 권한을 쥔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집값 안정의 분기점으로 삼아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세법과 임대차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7월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겠습니다. 반면 정부의 70 부동산 대책을 세금 폭탄으로 규정한 통합당은 다음 주 대정부 질문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으로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연일 거론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피소 사실 유출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특별검사 임명과 국정조사를 계속 요구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사전에 이거를 알려줬는지 청와대가 알려줬는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대통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밖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미 법정 출범 시한이 지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7월 임시국회는 초입부터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역사상 가장 늦은 개원식을 치렀지만 여전히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은 공석입니다. 이제 정말 국회가 일해야 할 시간, 책임 정치하겠다는 거대 여당과 견제론을 외치는 제1야당을 국민도 더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국회는 이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두 후보자를 겨냥한 의혹 제기가 시작됐습니다. 후보자 측이 적극 대응에 나선 가운데 야당은 자문단까지 구성하며 치열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황혜경 기자입니다. 원내대표 출신 사선 현역 의원도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인 자녀 병역 특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척추질환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뒤 카트레이싱을 하고 맥주 상자를 들어올리는 동영상이 공개돼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또 스위스 유학 시절 억대 호화 생활을 누렸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모두 사실무근,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녀에게 송금한 금액은 월세 580만 원, 5,102.5 스위스 프랑과 생활비 2,482만 원을 합쳐 총 3,062만 원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군 복무 시절 대학에 다니고 졸업도 한 것으로 드러나 황제 복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박 후보자는 부대장 허락 아래 야간에만 학교를 다녔고 당시 관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논란이 거세지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잘못된 일이고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여오는 압박 공세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야당 측은 자문단까지 꾸려 치열한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한 후보자의 행적 파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갖는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대한민국 현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미래 국정원장의 직무 수행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지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7일까지는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새 통일외교 안보 진용으로 냉각된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정부가 첫 단추를 무사히 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정치권에서 부동산 논란이 한창인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 21대 초선 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상황은 어떨까요?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지난 3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선 의원 151명의 부동산 재산은 모두 1,768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1억 7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 평균은 3억 원의 4배 수준이죠. 금액만 놓고 보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이른바 톱3를 기록했습니다. 백종원 통합당 의원이 170억 2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신고했고요. 뉴스 앵커 출신인 김은혜 통합당 의원은 168억 5천만 원, 한무경 통합당 의원 역시 1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홍걸 의원이 76억 4천만 원으로 당내 초선 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신고했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의 부동산 대부분은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 4구의 주택을 보유한 의원도 22명이나 됐는데요. 이 가운데 서울이 지역구인 의원은 단 4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에 총선 이후 매각된 재산은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경실련은 초선이든 재선이든 부동산 부자라는 점에서 다를 게 없다면서 국회가 집값을 낮추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부의 잇따른 초강력 부동산 정책이 이어지면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는 일단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너무 자주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혼란스러운 가운데 팔지도 사지도 않는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6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9억에서 최고 22억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거래는 사라졌고 호가는 1억 원가량 오른 23억 원이 됐습니다. 6.17 대책으로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거래가 실종된 겁니다. 거래가 사라지면서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의 시름만 깊어지는 상황. 아주 조용해요. 부동산에서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실컷 일하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아이 나 하기 싫다고 이래버리면 뭐 끝나잖아요. 돈도 벌지도 못하고. 다주택자와 단기거래 세제를 강화한 7.10 대책 이후 이런 흐름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09% 올랐지만 초강력 규제 약발이 먹히면서 상승폭은 다소 축소됐습니다. 정부의 세금이나 대출 규제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초호가 주택이나 재건축을 중심으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당분간 거래 위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전셋값은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청약 대기 수요 증가 등으로 매물 부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특히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미리 피하기 위해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정부 여당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그린벨트라도 풀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에선 공인중개업소로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남권과 가깝고 도로 등이 잘 갖춰져 있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오래된 주택이 들어서 있거나 산과 경작지가 대부분입니다. 뒤로 보이는 내곡동과 세곡동은 과거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개발하고 남은 땅이 있어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신규 택지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최근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자 평소보다는 찾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일주일에 제가 보기에는 외지인들이 들어오시는 게 한 일주일에 한 3-4팀 정도는 보시는 것 같아요. 인근 예비군 훈련장도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공인중개업소에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구매할 만한 땅이 있느냐는 내용인데 직접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거론됐던 지역이라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근데 손님들은 아직까지 물어보기만 하지 사자고 던지는 데는 없네요. 서울의 그린벨트는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전 지역에 퍼져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서초구가 가장 많고 강서구와 노원구, 은평구 순이며 전체 면적은 서울의 25%가량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해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을 만한 곳은 한정돼 있습니다. 강북은 대부분 산이라 어렵지만 내곡동과 세곡동 일대는 비교적 넓은 면적의 땅이 있고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3급지 이하의 그린벨트라 만여 가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를 설득시키는 것이 관건인데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킬 것이라고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린벨트 대신 군 소유 부지나 골프장 부지 등의 다른 대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계획이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서울 수도권 주요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후속 계획이 더 나와줘야 현재 공급 부족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좀 낼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가 숨은 땅 찾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자칫 투기 심리만 조장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어서 부동산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를 도시개발, 도시계획 전문가인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김진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종부세 최고 세율을 이제 6%까지 올리기로 하면서 일각에서는 껑충 뛰었다, 세금 폭탄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했는데 최고 세율 그렇게 적용받는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는다라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발표하신 게 김 의원님이시죠? 이건 시뮬레이션이 아니고요. 예. 아예 2018년도의 자료예요. 자료입니까? 2018년도에 20명 정도밖에 안 됐고요. 예. 2019년도에 약간 늘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과표 기준으로 해서 94억 이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94억 이상의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세율을 6%까지 올렸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린 것 같지만 사실은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적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세금 폭탄이라고 막 얘기하기에는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시뮬레이션도 아니고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고 그 자료도 한 2년 전 나와 거면은 있는 겁니다. 기재부도 다 알고 있는 건데 엄청나게 올린 것처럼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그런 좀 플레이를 근데 이제 워낙 좀 쫄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올렸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저는 언론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대 세율이 3.2%에서 6%로 올랐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이 오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20명 정도에 적용되는 거니까 별로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사실 거의 90%의 그 종합 소득세 죄송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하는 사람들은 대개 12억 이하의 사람입니다. 과표 기준으로. 그러니까 대개 시세로 따지면은 한 25억 정도 미만 사람들이 대개 그 사람들이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세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세율들도 어느 만큼 이번에 올리긴 올랐는데 올리긴 올랐는데 그렇게 폭탄이라고 할 만한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과표 기준이라는 게 공식 가격 기준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실거래가에 비하면 상당히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담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종합부동산세 내는 사람들이 2018년도 기준으로 전국에 40만 명밖에 안 됩니다. 40만 명 몇 퍼센트입니까 그럼? 한 0.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너무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무서운 것처럼 막 얘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다만 다주택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많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이번에 기재부가 발표한 게 좀 효과를 발휘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과표 구간을 보니까 6에서 12억이 있고 12억에서 50억이 있고 50억에서 90억이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예. 사실 12억하고 50억이 어떻게 같습니까? 그렇죠?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게 바로 그건데요. 예. 저도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적어도 12억에서 50억 사이는 너무 구간이 넓다. 그래서 이 구간은 좀 나눠서 세부적으로 해야 그래야지 과세 실효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상당히 이 부분은 현장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봐야 되는 게 기재부인데요. 기재부에서 좀 세심하게 좀 안 보는 게 좀 평소에 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문제 제기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공급을 좀 늘리자. 규제만 할 생각하지 말고 공급을 늘려야 될 거 아니냐. 라는데 그럼 공급을 어디다 지어서 늘리냐. 특히 서울이라면 또 수도권이라면 뭐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물량은 부족한데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쪽이냐 아니면 그린벨트라도 풉시다 쪽이냐. 이 두 가지를 갖고 논란을 벌이는데 어떤 걸 먼저 하는 건지 아니면 둘 다 해야 된다는 건지 의견은 어떠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다 신중한 부분인데요. 예. 일단 재개발 재건축을 어느 정도 앞으로 촉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자칫해서 뭐 규제 완화부터 너무 왕창 해놓고 나면은 이게 오히려 집값에 불을 지르는 경우가 되거든요. 요새는 특히 강남권, 서울 아파트, 강남권 아파트에 똘똘한 한 채를 확보하려는 이런 일종의 투기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그린벨트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보다도 어디에 이 환경 보존을 하는데 가치를 두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인데 뭐 저는 일종의 전문가로서는 그린벨트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 서울시에 꽤 그린벨트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명박 서울시장 때 또 이명박 정부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을 털어서 이미 주택 개발을 했어요. 보금자리 주택 만들고 할 때 그건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리고 위례 신도시를 만들면서 또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과연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졌느냐? 솔직히는 뭐 처음에 분양하고 그랬을 때는 약간 집값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다 같이 올라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은 지금 집값 잡자고 그린벨트를 터는 게 이 미래의 자산을 훼손하는 게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제가 뭐 얘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기재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 이거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국토와 환경을 보존한다는 가치에서 이걸 봐야지 솔직히 기재부가 이럴 때 굉장히 섣부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일각에서 나온 얘기는 군 골프장이라도 좀 어떻게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이건 찬성하십니까? 저는 가령 군 골프장이나 이런 부분은 일단은 뭐 수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만큼은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가령 그린벨트를 수용하면은 돈이 풀려가지고 또 다 부동산 시장이 교란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또 상당 부분이 그린벨트 안에 있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심하고요. 사실 저는 당장은 서울시에서 그동안 박원순 시장도 여러 번 발표를 하고 했던 게 있는데요. 그 철도 유효시설 부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확보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그런 거는 이미 확보가 돼 있는 땅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런 거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일각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이 상당히 개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역세권 중심의 좀 더 고밀 개발 지구를 앞으로 좀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 거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지금 이른바 개발 이익 환수 체계가 명확하지가 조금 아직 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갖춰지고 나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공임대 주택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좀 더 규제를 완화하고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김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찰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고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처음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젠더 특보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으로 전해진 고한석 전 서울시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한 경찰이 박 전 시장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추가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사건 피소 사실을 처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젠더 특보는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임 특보는 휴가에 들어가 경찰에서도 연락이 닿고 있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임 특보를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들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분석 작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존재를 파악한 휴대전화는 석 대, 통신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모두 영장을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특히 시신 발견 장소에 있던 휴대전화는 박 전 시장이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핵심 단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 방침을 밝혔지만 유족과 협의가 불발되면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족이 동의하지 않아도 포렌식 절차에 들어갈 수 있지만 사안이 예민하고 중대한 만큼 조율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시입니다. 미래통합당 정원석 비상대책위원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을 사과했습니다. 앞서 정 위원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피해자의 증언은 없지만 여전히 서울시 내부에 성추행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서울시의 섹스 스캔들을 성범죄로 규정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 위원은 SNS를 통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을 가해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배려가 부족했음을 인정한다며 사과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진혜원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여성 변호사 단체의 공문을 감찰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의 착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대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진 검사는 SNS에 고 박 전 시장 등과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고 박 전 시장 고소인 측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후 여성 변호사회는 피해자를 조롱한 2차 가해라며 대검에 징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착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나 대화 녹취 등을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핵심 인물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먼저 영장 발부의 중요 기준인 증거인멸을 놓고 설전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PC를 초기화한 게 증거인멸 목적이고 실제로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영장 청구서에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휴대전화와 노트북 초기화는 취재원 보호 차원이고 이를 구속 요건으로 삼는 건 통상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실형이 예상되는 중한 범죄인지 따지는 범죄의 중대성 역시 영장 발부 사유 가운데 핵심인 만큼 범죄 성립 여부를 놓고 양측이 팽팽히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언유착 의혹의 출발점이 된 각종 녹취록을 두고도 진실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미 언론에 알려진 제보자 지모 씨와 이 전 기자가 나눈 대화 녹취록은 물론 지난 2월 유착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을 두고도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검찰 측은 이 녹취록이 공모의 결정적 증거라 보고 있지만 이 전 기자 측은 맥락과 취지를 보면 오히려 유착이 아닌 걸 반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 전 기자 측은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도 심사에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파국 직전까지 갈등을 빚은 배경에는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둘러싼 이견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는 24일 예정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수사팀이 먼저 구속영장 청구로 승부수를 띄운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립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경기 화성과 시흥 등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아 기자. 네. 유충이 처음 발견된 인천시 상황부터 한번 설명을 들어보죠. 네,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생했던 민원은요, 지난 9일 인천 서구의 왕길동 빌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9개 군과 구에서 이 수돗물 유충 관련 민원이 속출하면서 사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요, 오늘 동구와 미추홀구, 또 연수구, 남동구에서도 민원 접수가 됐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어제 인천 서구 계양, 또 부평, 강화, 중구 지역에서 4곳 더 추가로 확인이 된 겁니다. 또 YTN으로도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물 빠진 구멍, 지금 저 배수관을 연결하는 뚜껑을 빼고 안을 열어보자요. 예.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아 움직이는 꿈틀거리는 깍따구류 그 유충 한 마리가 보입니다. 예. 죽은 유충이 아닌 살아있는 유충입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도 살아있는 유충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인천 청라. 가정집 화장실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충이 출현을 했습니다. 역시 죽은 유충이 아닌 살아있는 유충입니다. 이렇게 인천 내 유충 출현 지역이 빠르게 번지자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충 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입으로 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요새는 그냥 정수기로 양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는 가급적으로 이제 좀 조심하게 입 안 벌리고 바로 닦고 언제 어느 때 들어갈지 모르니까. 청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린아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집에 매일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물이라는 게 항상 쓰는 거고 직접적으로 이게 눈으로 보이고 하니까는 너무 이제 마음이 불안하죠. 예, 생활을 하다 보면 물을 안 쓸 수가 없는데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일단 현재 상수도 사업본부 측은 유충이 발견된 이후 이 정수장의 활성탄 여과지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또 인천 지역 4개 정수지와 10개 배수지 청소를 진행했고요. 서구와 강화 지역에서는 소화전 방류를 실시했습니다. 또 민원 접수된 곳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어제 낮 12시 기준으로 200건 가까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문제는요, 아직도 유충 발생 원인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벌써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원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임신한 아내가 이 더러운 물을 먹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다라고 하면서 담당자의 그 징계를 요청하는 글을 나타내면서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1년 전에 인천시는 또 붉은 수돗물 사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된 것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들어보시죠. 작년에 적수 사태가 났는데 거기에 따라서 뭐 어떤 위기 대응 뭐 매뉴얼도 만들고 뭐 이렇게 인천시가 1년 동안 혁신했다고 하는데 지금 살아있는 그 깔때기 유충이 그 활성탄 여과지나 뭐 이렇게 수도꼭지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건 관리 운영이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상황이 이렇자 인천시는 유충 발생 신고 지역 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생수 사용을 권고했고요. 또 주민들 현재 수돗물 대용으로 생수를 선택하면서 인천 지역 생수 판매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예. 지금 이게 인천 얘기고 네. 시흥하고 화성에서도 유충 발견 신고가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주민들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화성시 동탄의 아파트에 이어서 시흥시 하상동의 아파트에서도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도 나방파리 유충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현재 해당 지자체는 신고 접수된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과 배수지 등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인근의 용인시와 군포시에서도 불안
곤란하다, 수돗물 검사를 해달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문제가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거라고 했는데요. 좀 어떤 걸로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전문가들은요, 정수장 내 이른바 고도정수 처리시설 관리부실을 원인으로 하나로 꼽았습니다. 예. 이 고도정수 처리시설은 1년 전에 그 붉은 수돗물 사태 발생 후 대책으로 내놓은 시설 중 하나인데요. 이 시설 내 활성탄 여과지 세척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활성탄지에서 유충이 부화돼서 그것들이 결국은 정수지에서 염소 수독을 했지만 거기서는 이미 유충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애벌레 형태가 된 거죠. 그것이 이제 계속 살아서 각 가정으로까지 흘러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민단체 소속 전문가 4명이 내일 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유충 생존과 이동 경로 등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또 이와 함께 상수도 사업본부도요, 수자원공사를 포함해서 유관 기관들과 공동 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예. 아무튼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일단 정수장부터 다 드러내고 깨끗이 쓸고 닦고 하면서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예, 이현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틀 전 이라크에서 단체로 입국한 우리 근로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34명으로 늘었습니다. 심각한 이라크 상황과 잠복기를 고려하면 확진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라크 현지에 남아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이라크발 우리 근로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34명으로 늘었습니다. 입국 검역에서 14명, 지역사회에서 6명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입국 근로자들은 비행기 탑승 전 출국 검역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때문에 무증상으로 들어와 자가격리 중에 확진되는 사례가 더 늘 전망입니다. 즉 탑승 전에 출국 검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세계보건기구 등은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나 출국 검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국제공항이 폐쇄된 상태라 우리 근로자들은 전세계편으로 카타르 도하로 이동한 뒤 들어왔습니다. 116명의 다른 승객도 함께 탑승해 방역당국은 혹시 모를 기내 감염을 막기 위해 탑승객 추적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애초 이라크에는 신도시 건설과 원유 정제시설 관련 사업을 위해 우리 근로자 1000여 명이 파견됐습니다. 그러나 2명이 숨지고 1명이 치료 중일 정도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선 매일 2~3천 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할 정도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합니다. 6월 달에 한 600% 정도 확진자가 증가했어요.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호전될 가능성은 좀 없는데. 정부는 19일 2차 전세기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부처 간 협의도 시작했습니다. 2차 입국자 상황에서도 확진자가 많을 것으로 보여 우한이나 이란, 이탈리아 교민 입국 때처럼 별도 격리시설에 2주간 입소시키는 방안, 의료진 파견 방안 등이 우선 논의되고 있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일본에선 석 달 만에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본의 재확산 심상치가 않네요. 예, 도쿄에서만 하루에 28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오사카 등 주요 도시에서도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도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10일에 243명입니다. 이번에는 이 수치보다 40여 명이나 더 많은 감염자가 하루새 나왔습니다. 도쿄도는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지금까지 가장 많은 4천여 건을 검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것은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不明者数ですけれども、7日間平均で77名を超えまして、先週の2倍となったと。で、この同じペースで、増えていきますと、4週間経てば約16倍、計算すると約1200人。 도쿄뿐 아니라 지방도 비상입니다.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는 유흥가를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오사카에서도 긴급사태 해제 이후 가장 많은 6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발생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徐々に大阪市内が多かったのが市外にも広がりつつあると、年齢層も少しずつ上がりつつあるという状況だと思います。 최근에는 도쿄에서 지방으로의 감염 확산도 두드러집니다. 지자체 20곳에서 주민 41명이 이달 들어 도쿄에 다녀온 뒤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거센 비판 속에도 강행하려던 여행 지원 캠페인 대상 지역에서 도쿄를 빼기로 했습니다. ありますが、今晩開催される専門家における分科会においても議論される、このように承知しています。各地の感染状況を注視しつつ、感染症の専門家のご意見も伺いながら適切に対応していきたい、こういうふうに思います。 젊은이의 거리 시부야는 오늘도 변함없이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모습입니다. 사회적 긴장감이 이미 풀린 상황 속에 법적 조치 없는 요청만으로 지금의 무서운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예, 시청자자 여러분의 의견은 시간 관계상 전해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도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풀어야 된다, 풀어서는 안 된다, 찬반이 치열합니다. 예,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쌤김에 그 여름밤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맑고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벼락이 치고 강하게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도 같이 웃자. Sunny days 네 옆에 있을게. 약속할게 나 언제나 내게